안녕하세요.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입니다. 또 학내에서 또 학외에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좀 특별한 강연인데요. 표병관 선생님,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지금 이렇게 많이 알려주신 분은 아니신데 예전에 뉴라이트 운동을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신인은 아니시고요. 이동호 선생님 같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뉴라이트 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이시고, 제가 이게 소개를 받은 것은 이동호 선생님께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표병관 선생님께서 펜앤마이크에서 이렇게 자전적인 글을 써주셨는데 그걸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이분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동호 선생님께서 잘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 나는 골수 공산주의자의 아들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홍보글에서 써드렸던 것처럼 표병관 선생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남로당원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께 표병관 선생님은 그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셨는데 5.18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공산주의 사상과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사실 오늘 강연이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표병관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 해주실지 여러분들도 기대가 많이 되시죠? 예,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아버님 얘기시고, 그래서 저희가 큰 격려의 박수로 또 환영의 박수로 이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아들이었다 하는 이 제목은 어찌 보면 참으로 흔하고 그 내용도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제가 겪어왔던 일들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나누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12살 시절에 나이가 12살이 되면 세상을 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빼앗긴 나라다. 잃어버린 나라다.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 아니라 이 조선의 관리권이 일본에서 38선 이남은 미군정으로 38선 이북은 소련군정으로 넘어간 날인데, 그 당시에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조선신민당이 합체가 만든 남로당 관할하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라고 하는 전평이 50만 명, 전농은 각 약 200만 명. 이 세력이면 충분히 우리가 공산화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승만 세력과 미국이 들어서 그 반칙에 의해서 우리가 빼앗겼다. 이 빼앗긴 이 나라를 다시 우리 공화국으로 되돌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게 제가 72년도 7.4남북 공동성명 때입니다. 7.4남북 공동성명 때인데 그 말씀은 그 당시에는 저한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2살 시절에 당신이 뭘 알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 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가 대구 남산국민학교입니다. 남산국민학교에 학교에 가면은 방공방첩이라고 리본 주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나 싫었고 그걸 주면 제가 떼서 버리고, 제가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덩치가 더 커가지고 굉장히 제가 좀 당돌했습니다. 어떤 집안 애들이나 동네 아이들이 너희 아버지는 공산당이라 그러더라, 빨갱이라 그러더라 그러면 제가 그런 애들을 제가 치도곤을 냈습니다. 옛날 TV 문학가에 노는 장면처럼 저도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들하고 다르다. 우리 아버지는
이 공화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을 때 너무나 신이 나고 좋았던 것은 학교에서 배운 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탁 통치 같은 거 할 때 박헌영 동지 말씀대로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이래 가지고 신탁 통치를 받았더라면 20년만 지났으면 1965년, 66년이었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통일이 되었을 텐데 그 신탁 통치를 반대한 이 괴뢰 도당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러고 살고 있다. 그때 박헌영 동지는 정말 위대하게도 이 신탁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 5년 안에 이 땅에 동족 상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박헌영 동지의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버님을 비롯해가지고 그 당신들에게 그 당시에 불편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뭐냐면 그 박헌영 동지가 그렇게 존경하는 박헌영 동지가 북한에서는 미제 간첩으로 그 56년인가 55년인가 그 종파주의 할 때쯤에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 박헌영이가 처형을 받게 된다면 정말 그 남노당이 해방 공간에서 벌였던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하나의 꿈처럼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1945년 10월 1일 아니 1946년 10월 1일입니다. 그 우리가 해방 공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강주 사태입니다. 그 강주 사태가 대구에서 일어납니다. 대구에서 일명 10월 폭동, 지금은 10월 항쟁이라 그럽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주동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그 당시 잡히면은 아버지 성함이 집에서는 상자 용자를 쓰셨는데 그 당시 아버님의 활동 이름은 표용수였습니다. 그 한때 보니까 제 아버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때 적절 사형입니다. 그래 아버님이 그 10월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 10월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말입니다. 그 남노당과 전평이 딱 두 번 총파업을 지시합니다. 일명 제네스터, 제네럴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총파업. 그 제네스터를 두 번 시행을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대구 10월 폭동이고요. 두 번째가 제주 4.3 이전에 제주 47년도 3월 1일 그때 3월 10일 돼가지고 전국 총파업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제주 4.3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탈바꿈이 되는데 물론 그 350명의 남노당 무장 세력 때문에 무고한 양민들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죽어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다분히 2018년에서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그 우리가 참 그 좀 불편한 것이 영화 보면은 왜 블록버스터란 그럽니까? 그 대박 터지는 영화들 보면 블록버스터라 그러는데 독일은 이미 그 바로크 시대의 수도라고 하는 그 드레스덴이 폭파되기 전에 폭격받기 전에 이미 전쟁은 이미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끝난 상태였는데 그 당시 드레스덴 가는 도시는 유럽의 그냥 바로크 박물관이라 할 만큼 바로크적인 건물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걸 영국 비행기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800대 정도가 떴을 겁니다. 폭격기가 떠가지고 그 800대의 비행기가 8시간을 폭격을 합니다. 인구 한 20만 밖에 살지 않은 서울의 한 구마탄 곳을 8시간 동안 800대가 폭격한다고 보십시오. 그것을 구역별로 폭격한다고 블록버스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 제주 4.3이라든지 강주에 이런 아픈 일들을 갖다가 자꾸 지금 시점으로서 바라보고 한다면 그 상당히 제 아버님 말씀 맞다나 반칙이다. 이거는 우리가 공산화 시킬 수 있는데 했는 거는 반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저희 어머님 때문에 생활고라든지 또 뭐 그 안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아버님이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고문 받았는 걸 이야기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부산에서 이래 살고 있는데 아버님이 들어올 때 아버님이 기관지가 안 좋으세요. 아버님이 들어오실 때는 항상 멀리서 집 밖에 멀리서 이렇게 가래를 끓는 소리를 하면서 침을 뱉고 들어오신답니다. 그런데 이미 어머님 방에는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세 명이 딱 목을 조이고 있었어요. 그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털레털레 들어오시니까 들어오면 죽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큰 소리로 집이 없다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출인랑을 친 거고 어머님은 정말 그 현장에서 죽도록 맞으시고 또다시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경찰서 그 당시 한겨울이었답니다. 한겨울에 통닭처럼 철사줄로 묶어매가지고 그 몸에다가 찬물을 뿌린 다음에 몽둥이질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그 당시는 현재 우리 정부가 발족이 안 된 시점입니다. 그때가. 근데 그때가 그 어머님이 이제 부산에 이제 초량 쪽에 있는 경찰서라 그러던데 그때 어머님이 나오실 때 그때 그렇게 치도곤을 당했는 것보다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18세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이제 제일 위에 누님인데 집에 먹을 살이 없었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3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올 때 경찰서장이 자전거에다가 살을 한 가마 실어 보내줬답니다.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도 그 살이 너무 고마웠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래 저희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당신이 그렇게 하시니까 제 어머님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항상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편을 들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저희 어머님은 제가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싫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제 아버지는 또 유독히 제가 집안에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유독히 저한테 이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이 교육을 시키시면서 그 1974년 이후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아버님하고 접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그 전에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버님이 뭐 공산당을 하신 분들, 남노당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저희 집안에는 유독히 많은 게 저희 큰 아버님은 그 조청년 의장이던 한덕수 씨와 같은 집에서 10년을 살았고 저희 집안의 또 오촌 아재들은 전부 빨치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나면 거의 뭐 간첩 가족이죠. 간첩 가족이죠. 그 1974년도부터 아버님을 찾아오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북한의 그 김일성이도 나름대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미안하지 않습니까? 박헌영이를 죽였고 남노당 사람들을 시도시 다 말려버렸는데 어떻게 공작을 합니까? 그래도 이 일을 하려면 이런 세포 작업을 하려면 그래도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74년도부터 이제 미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게 어떤 전투력으로 남쪽을 지배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더가란 것이 지령이 내려오는 것이 한국의 지하당을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용어 전술을 가져가고
역사를 무기화하라. 아버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무기화하고 용어 전수를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 그런 게 그게 뭐 실용성이 있습니까? 그 그람시란 사람이 있는데 그람시란 사람은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자발적인 복종을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공산주의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기억나실 겁니다. 그 1958년도인가 그 3대 대통령 선거 조봉암 씨, 그 당시 때는 진보당이라고 그랬지만 그때는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혁신계라 그랬어요. 혁신계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말을 갖다가 인민이란 말을 갖다가 아버님하고 그 동지들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인민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북해하니까 인민이란 말을 빼고 진보란 말을 표현을 많이 쓰기 시작하더라고. 진보란 표현을 쓰고 이 용어 전술로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다음 역사를 무기화한다 하는 거. 그 역사를 무기화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중국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대요. 정치가 역사를 지배한다. 그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가 이게 70년대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아파트 위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죽도록 매를 맞는 것을 봤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 역사가가 이 중국 정신이 이렇게 형편없구나 해가지고 밑에 내려갔대요.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 남자를 혼내주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내려갔는데 밑에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정말로 맞아 죽을 짓을 했더랍니다. 그때 모든 역사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산주의자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와 선거는 조작이다. 무릇 조작이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그 객관이라고 하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를 움직여야 된다. 제가 그때 74년도 75년도 이후부터 이제 제가 그 앞전에 2년 동안 들었던 그 역사관을 갖다가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국가, 민족 이런 겁니다. 여기 공산주의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국가는 한 계급을 착취하는 기관일 뿐이고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버나드 쇼도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버나드 쇼 말처럼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 국민의 목숨 한 개가 너희 나라 목숨 100개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게 애국심이다. 우리는 오로지 사회 동포주의, 인류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저에게 교육시켰던 내용들을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민족주의로. 우리 민족주의로 바꿔버립니다. 잘 보시면 공산주의자들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일본 적군파들이나 일본 공산주의자들하고 많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했노 그러면 처음에는 남조선 아이들은 전부 돌대가리이거나 비겁한 인간들밖에 없다.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느냐, 왜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느냐가 아니라 왜 침략했느냐, 왜 들어왔느냐 여기만 분노만 한다. 과거 지나간 그 기억에 분노만 하지 왜 그렇게 당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남조선 괴뢰 도당들의 못난 짓거리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공화국에서는
남조선이 김오희라 협상에서 그 비겁하게 3억 달러, 2억 달러 돈 받아가지고 할 때 그 일본에서도 김오희라한테 돈을 주니까 우리 북조선에도 돈 주겠다 그랬는 걸 갖다가 우리 김일성 주석은 당당하게 거부했다. 당신 일본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지배당하고 위안부 할머니 끌려가는 것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조선 조정의 무능이다. 당신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의 박정희가 버렸는 일본의 교포들, 그 교포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일본 문교부에서 허락을 해달라.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김일성이가 멋있었고 저 우리 공화국이 저런 공화국이 있으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5년도부터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75년도부터 그 일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나쁜 사람, 또 김구에 대해서도 김구에 대한 평가도 앉아 이 70년대 말부터 바뀌어집니다. 그 북한에서는 김구를 갖다가 굉장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정오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급이 돼야 정오하는데 굉장히 가소롭게 봤습니다. 가소롭게 본 게 그 김구란 사람이 해방 공간에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일성 암살 기도를 2번 합니다. 김일성 암살 기도를 해방 공간이 되니까 그 이쪽에는 미군정이 다 장악해가 있잖아요. 미군정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면은 내가 권력을 가지기 어렵다 해가지고 암살 기도를 2번 합니다. 그리고 이 김구 선생께서는 그 당시 임정에 계실 때도 굉장히 살림살이가 어려웠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최재형 씨한테 이렇게 돈 이렇게 빌리러도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최재형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연해주에서 그 상해 임시정부에는 회원이 몇 명이고 한 200명 됩니다. 그 한 2명만 알바 뛰도 그 뭐 월세 나올 건데 왜 그렇게 사노? 그 최재형 씨 같은 그런 그 포시에트 위에 신안촌 같은 데는 자기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학교를 갖다 그 당시에 한 100개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100개를. 그렇게 사는데 누구는 왜 그렇게 못 사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북로군정서, 서로군정부, 원래는 서로군정부입니다. 거기가 대한군정부고 대한군정부가 북로군정서로 바뀌었는데 정부란 말을 쓰지 마라. 정부는 한 개만 있어야지 왜 그렇게 남발하면 되느냐. 요거는 임시정부 한 개만 하자. 그 이름을 못 쓰게 합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 양반들이 상해 임시정부에 많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은 그 상해 임시정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쟁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 32년도에 잠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러다가 이제 윤봉길이라 하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폭탄 투여를 하고 그때 이제 장개석이가 이 한국에도 이 한국 정신이 훌륭하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 돈 가지고도 많이 싸웁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한인 사회당에서 오는 돈을 갖다가 그 40만 루블 그 돈을 갖다가 그 사실 레닌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공산당에 주는 건데 그때 이제 그 김구 밑에 부하들이 그 김립을 죽이죠. 죽이면서 그 돈을 강탈하고 해가지고 그 나머지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그에 있어 가지고 그 김구 선생에 대해 가지고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혐오하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김구 선생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 저 아버지 그리고 아저씨 이게 이때까지 저 교육받은 거하고 다른데요, 하기는. 통일 전선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조선을 갖다가 이 국민들에게 불평 불만을 갖다가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거,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 저는 그때 상당히 그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뭐 수긍은 했지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요즘 제주 4.3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목포의 난 아십니까? 목포의 난. 이 제주도란 곳이요, 상당히 이 역사적으로 참 저희들 보면 이렇게 좀 상처가 많은 곳입니다. 제주도가. 그 삼별초의 난 때 이 고려 무신고 잔존 세력들이 제주도로 들어가니까 그 몽고 군인들이 쳐들어갔습니다. 몽고 군인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끝까지 추적을 하고 또 이제 그 사람 소탕을 하고 난 다음에 몽고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가 목장을 하기에는 천혜의 장소였답니다. 목장을 하기에는. 그 천혜의 장소에서 가지고 그때 몽고인 100명을 두고 너희들 여기서 말을 키워서 본국으로 보내라. 거기서 말을 키웠답니다. 100년간 말을 키웠는데 100년간 말을 키우고 나니까 그 중국이 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힘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힘의 이동이 있는데 명나라에서 이 말을 요구를 했어요. 명나라에서 말을 요구를 하니까 이제 말을 갖다 그 당시 2,000마리를 요구를 했는데 고려 군인이 가가지고 말을 갖다 2,000마리 내놔라 그러니까 야, 그래도 우리 조상 나라인데 거기하고 지금 이렇게 맞싸우고 있는 명나라한테 원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사는데 어떻게 말을 내주느냐 해가지고 말을 한 200마리만 줬답니다. 그 다음에 조정에서 화가 나가지고 말을 받으러 이제 군인들이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걸 몰살해 버렸어요. 그 제주도 사람들이 뻔치가 새 모양이에요. 다 이렇게 고려 군인들이 그냥 박살이 나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최영 장군이 그 당시로 2만 한 3천 명 군인을 데리고 들어갔대요. 거기에 2만 3천 명 군인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움직이는 거는 4.3하고 비슷합니다. 이 움직이는 거는 돌멩이 빼고 움직이는 거는 모두 몽골의 핏줄이다. 다 죽여라. 그 피가 한 열흘 동안 피가 흘러내려왔답니다. 몽고에. 그러니까 100년이면 한 4세대 안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빨리 한 20살에 이렇게 아기를 낳았다면 4세대 같으면 거의 이제 우리화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거는 몽고의 피다 그러면서 다 죽였대요. 다 죽이고 제가 그때 이게 아마 목포의 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아마 한 줄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몽골 사람을 만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묵념을 하더라고요. 묵념을 하고 이래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서운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니까 우리가 기억에 분노할 필요는 없다. 뭐 그래 따진다면 자기 조상이 징기스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겠느냐. 그래 제주 4.3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해방되기 이전에도 그 서울에서 뭐 1차 공산당, 2차 공산당, 3차 공산당 할 때도 그 3차 공산당이 와해돼 가지고 있을 때 제주 야채이카가 결성이 됐어요. 제주도가 야채이카 결성이 되고 4차가 와해됐을 때도 또 그 조선 공산당 야채이카가 결성이 되고 야채이카라 하는 말은 소련 말로 세포란 말입니다. 세포. 거기 보면 제가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었어요. 너는 훌륭한 세포가 되어야 된다. 이게 공산당 조직은 이렇게 아메바처럼 잘라도 조그만 세포만 있으면 살아나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제가 이 얘기는 레닌 동상이 무너졌을 때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충격을 안 받은 척 하시더라고요. 충격을 안 받은 척 하시면서 이제 이 지구에 마지막 남아있는 진정한
주의를 실행하는 우리 조선공화국이 아직 남아 있다. 사실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미 그때는 제가 꿈을 깼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승복 어린이가 아니라 저는 정말 그때는 공산당이라고 해서는 정말 가스로운 거다. 그런데 지금 그걸 지금 굉장히 인정해 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 지금요. 그래 그 제주 4.3 요거 할 때는 그 김대중 씨도 제주 4.3의 명백한 폭동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 당시 제주도 전체 직장인의 95%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그 166개의 기관 단체에서 42,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뭐 제주도 도민 전체가 다 했다고 봐야죠. 물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자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미군정과 이 이승만 이쪽 세력이 봤을 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때 그 구연대 연대장이 김명렬인데 그때 김명렬이가 21년생입니다. 21년생이면 그 47년도, 48년도 이럴 때 나이가 몇입니까? 겨우 26, 27 아닙니까? 그 나이에 조병옥이 경무부장은 나이가 그때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는데 조병옥 경무부장이 너도 빨갱이고 너희 아버지도 국제공산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기를 모욕했다고 김명렬이가 먼저 선방을 때립니다. 조병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렬이는 유교를 거치면서 사단장이 되고 3스타 육군 중장으로 해편을 합니다.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지나친 이렇게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면은 다 귀용을 하고 받아줘요. 뭐 저기 북한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처형을 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그 저는 지금 요즘 이렇게 뭐 제주도 4.3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제 뭐 보상 문제를 얘기 안 하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주도민들이 현명하다면 그 지금 저는 5.18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제가 좀 속이 상하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그 더러운 전쟁이 벌어졌는 게 1977년부터 아마 1983년 그 군부들이 통치하고 할 때입니다. 군인들이 그때 막 그 민간인들 또 학생들 해가지고 그 죽었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죽었는 사람들이 4만 명이 있습니다. 4만 명이 있는데 그 어머니 해가 있어요. 그게 5월 강장 어머님 해인데 거기에 금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금도 3가지가 첫째, 시체를 발굴하지 마라. 둘째, 어떤 기념비도 세우지 마라. 셋째, 돈으로 결코 보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참 그분들에게는 정말 내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바다에 빠진 사람 한 명이라도 건져내라. 몇 천억이 들어도 좋다. 건져내라. 그 부모의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아르헨티나나 칠레 어머님의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게 가는데 지금 그게 저는 대한민국 정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뒤에 누군가가 조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시위에는 위에는 공화국이 있다. 그러면 저보고 그래요. 야,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불의를 보고 부정을 보고도 한가하지 못하고 시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느냐? 해도 된다.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미 지금 분단 체제에 있다. 분단 체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고는 줘야 된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는 해줘야 된다. 저는 그
1994년도인가 그때 서강대 박홍 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의 주사파가 있다 했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이놈들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박홍 총장이 조롱거리가 되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정말 김일성이 한수하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하여튼 제주 4.3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제주 4.3은 그 당시 4월 3일을 기해해 가지고 남로당에서 지세를 공격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우리가 하지만은 독일 사람들이 나치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나치 국민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 용어 전술에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역사를 무기로 해서 이간질을 조장한다. 이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이간질 그러면 한국에서는 좀 나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꼭 나쁘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간객하는 것이 손자병법에서 우리가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진짜 국민들하고 저 주사파 세력들하고 이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촛불 들고 나가시는 분들 중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저는 90%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간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혁명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바로 민중의 자발성입니다. 이 이제 그람시가 말한 헤게모니죠. 그리고 이제 레닌과 이등 방문, 이 이등 방문을 갖다가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등 방문. 제가 이때까지 그 아버님을 통해 가지고 조청년 아저씨들이라든가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제가 무수히 만났거든요. 이등 방문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이해 정치가 그 일본말로 이까이노 세지라고 하죠. 이해 정치가의 최고봉이라고. 이 이등 방문이 러일 전쟁에서 거의 패배하기 일부 직전에 거의 일본 애들이 그쪽 만주 쪽에서 많이 죽었답니다. 엄청나게 죽고 이 달랑달랑 할 때 그 아카시 대령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답니다. 레닌한테 보내가지고 혁명을 해달라. 혁명을. 당신은 일본 아닌가? 지금 나의 조국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의 돈을 어떻게 받는단 말인가? 그때 가지고 가는 돈이 그 당시 돈으로 한 4천억 정도 됐답니다. 4천억 정도 됐는데 그때 그 이등 방문이 당신은 공산주의자 아닌가? 공산주의자는 사회동포주의자지 니콜라스 2세가 당신의 조국이냐? 그 이등 방문의 말을 곰곰이 레닌이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1905년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키니까 니콜라스 2세도 전선을 두 개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등 방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조화를 합니다. 조화를 하고 또 그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많이 무시합니다. 안중근이는. 그 이제 그 제가 하는 얘기들 오늘 조금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거북한 거는 이렇게 참고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또 검색도 해보고 해보십시오. 그 안중근이 얘기를 하면서 야, 안중근이는 말이야. 그 당시 민중혁명의 동학을 갖다가 도적대로 비교를 했고, 안중근이 그놈이 그 군사책을 맡아가지고 있을 때 그 사로잡은 그 일본 군인인지 경찰인지 풀어줬다는 거야. 그게 안중근이가 천주교 신자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풀어줬대요. 풀어주는 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독립군들 있는 자리 장소가 다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피해를 봤대요. 그래 안중근이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부끄럽고 쪽팔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개는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하나 받아온 거예요. 하나 받아왔는데 그 또 공산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 말보다는 공산주의자 핑계를 제가 대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등 방문은 굉장히 친한파이자 지한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군국주의자들 그런 친구들이 이등 방문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게 명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만주와 연해주 쪽으로 이렇게 순찰 도는 때 가르쳐 줬대요. 맨날 몇 시에 간다. 그 정보를 받고 그 우득순이라 친구는 뭐 그게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 무슨 고역에 있고 안중근이는 하얼빈역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득순이 있는 역은 통과를 하고 하얼빈역에 탁 내렸대요. 탁 내리니까 안중근이는 딱 내리니까 제일 부자로 보이는 노인, 탁 부자로 보이는 사람을 총으로 빵빵 쐈답니다. 빵빵 쐈으니까 일본 헌병이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바로 옆에 가서 한 1m, 2m 그랬어. 지금 그랬어. 총을 쏘았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안중근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안중근이가 썼는 그 동아시아 평화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폄하를 합니다. 폄하를 하고 하여튼 안중근과 김구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폄하를 해놔 놓고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바뀌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박정희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친일파. 닭가기라고도 하고 오카모노 하기라 하고. 그래 따지면 뭐 장준하 씨 같은 경우는 뭐 그 뭡니까 치요모토 신과와 일본 이름 다 있죠 그 당시에. 뭐 김일성에는 또 소련 이름이 있고 다 있죠. 그 제가 그때 이제 그 박정희를 갖다가 그 공산주의자는 의외로 이승만이보다는 박정희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 박정희가 옛날에 남노당을 군사책을 하다가 이렇게 전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그 제가 질문했습니다. 저 근데요 그 옛날 그 김일성이 원조 김경천이도 일본 상한학교 나왔잖아요. 그러고 호지명이도 프랑스 가서 공부했고 깐디도 영국 가서 공부했고 다 식민 지배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지금 뭐 북한에도 다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 그럼 박정희가 육군 중위로 이렇게 해방 이후에 틀레틀레 만주로 내려오다가 만주 산적한테 총 맞아 죽었으면 친일파입니까? 기딴 질문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 모든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이용물로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지 그 역사는 현대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때 정말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 역사를 해석하는 걸 바꾸는 걸 제가 봤고요. 제가 이 한국 사회에 제가 제일 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누가 저보고 보수냐 물으면 저 보수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연세대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놈의 보수를 가지고 와도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해찬이는 보수를 괴멸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보수를 갖다가 자유민주주의로 대치를 시켜놓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괴멸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놈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스레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이 보수주의를 엄청난 철학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보수주의 하는 거 지금 있잖아요. 제 조카가 나이가 40 한 4, 5 되고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인이잖아요. 그 애 주사파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에드먼드 버커 또 커커 그런 보수주의를 얘기한다고 알아듣습니까? 에드먼드 버커가 말한 보수주의, 합리적 이성을 믿을 수 없다. 인간의 경험이 소중하다. 전통주의, 질서주의, 점진주의. 이런 말 애들한테 시도 안 먹힙니다. 지금. 안 먹히는 말을 갖다가 왜 보수라고 하는지 저는 이 보수란 표현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시는 분들 뭐 조갑제다 누구다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다 그렇게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국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고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보수는 공산주의입니다. 왜 우리가 보수란 말을 씁니까? 저들이야말로 가장 태폐적이고 가장 그 화석 같은 그런 보수주의자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그리고 진보란 표현을 갖다가 버젓이 주고 있으니까 젊은 애들 진보하는 거 좋아하죠. 누가 흘러간 트로트를 좋아합니까?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죠. 그래 이 말에 대해 가지고는 진짜 지금이라도 이제 보수란 말을 쓰지 말고 자유민주 세력, 우리가 자유진보 세력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우리야말로 지금 그 중국 공산당의 당 간부로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한국에 그놈들도 좀 산다고 꼴값자는 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투어를 합니다. 투어를 하고 가는데 한국의 기업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이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공산화되어 있다.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데는요, 그 상속세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노동조합이라는 게 공예라고 있어요. 공예. 거기는 이 업무가 이 사람에게 맞느냐, 효율이 더 나오느냐, 이게 걔들 노동조합이에요. 지금 우리가 적화될지도 모른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적화됩니까? 지금 뭐 공산주의자 그러면 머리에 뿔 달린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승인이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북한이나 가가지고 공산주의자 만날 겁니다. 공산주의자 만나면요, 그분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젠틀합니다. 뭐 안 봐도 뻔하지만 그 신영복에 가는 그런 사람들, 뭐 제가 참 욕은 하지는 못하겠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쓰는 글, 태도 이런 거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교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머리에 뿔 달린 거 아닙니다. 황석영이 가는 친구는 뭐 북한에 거기도 사람이 살더라. 사람이 살고 있죠.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기 이제 아프리카나 네팔에 안 가보십시오. 산골에. 거기 있는 사람들, 서울에 여기 사는 사람들도 훨씬 더 순수하고 맑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루스 포럼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제부터 보수란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자유민주주의로 치환시켜주고 우리가 대한민국 진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했는 말이고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민족주의, 국가주의, 애국주의다. 사실 민족하는 말이 그게 그 네이션이라는 것을 갖다가 일본 애들이 한 1900년 정도에 번역을 했는 건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민족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 옛날에 어디 그 왕과 사대부직과 노비백정을 갖다가 같은 민족이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뭐 공산당 지하당들의 조직인데 이거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국제 정치는 가면 무도에다 하는 거는 내가 책을 읽다가 내가 발췌했는데, 예, 뭐 아까 전에 했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뭐 강주 사태, 강우병, 미선이, 쇼선이, 세월호, 4대강 이 모든 것에 이 사람들의 전술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다 보면, 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도 빠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더 심취하게 됩니다. 옛날에 차지철이 그랬습니다. 차지철이가 국회의원을 할 때 박정희가 지령을 내립니다. 네 국회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차지철이가 거기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열성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막 호통을 칩니다. 이 눈치 없는 놈아, 여기까지다.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지금은 보면은 저기 북조선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빨갱이보다 남조선의 빨갱이들이 더 무서워 보여. 이제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뭐 돈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이제는 남쪽의 공작 활동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 친구 북한 애들은요, 지금 요번에 경협에서 우리한테 뭐 40조다 50조다 뭐 몇 년에 걸쳐가 우라 묻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더보크란 거 있죠. 더보크 뗏목 다 해가지고 거기 있으면 지령도 주고 돈도 넣어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더보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그 서울대 출신의 그 김용환이 가는 친구도 지금부터 30년 전에 40만 불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민중당 당대표였던 김낙중이한테 210만 불. 뭐 그렇게 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작금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공작금. 이 공작금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훈신도도 그런 말합니다. 이 스파이한테 쓰는 돈 아끼지 마라 그럽니다. 예산의 20% 30% 써도 괜찮다 그럽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금 스파이 조직을 다 와해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5.18 분들에게 제가 조금 이렇게, 저는 항상 강주에 가서 말할 때 강주 사태 그럽니다. 강주에 또 제 친한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사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야, 이제 나라에서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 좀 하란 게 가요. 나는 그렇게 말 못하겠다. 너가 강주 놈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부 말을 잘 들었노? 나는 그렇게 말 못하겠다. 너가 민주화 운동이 그게 성립하려 그러면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 민주화 운동이 되려고 그러면 첫째, 사전에 조작해야 되고 모의해야 되고, 세 번째,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너가 사전에 조작했나? 모의했나? 비전 제시했나? 지금은 강주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말은 하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 내 전두환 씨한테는 조금 간 얘기지만 집권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과잉 진압을 했고 또 이 안에서 과잉 데모를 유발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8.15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하듯이 강주 사태도 북한 측으로 봐가지고 갑자기 찾아온 찬스였어요. 갑자기 어쩌지를 못하는 거라. (70년대) 저희 집에 간첩들이 우글우글하게 살았는데 80년도 그 남쪽에 있는 간첩들이 또 여기 있는 또 세포들이 강주 사태가 터졌는데 평화롭게 집에서 있겠습니까? 물론 혹자가 말하는 어떤 부대가 왔다 하는 말, 그런 말은 그렇지만 그
강주 사태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겁니다. 지금 개발도상국 국가들 중에서 군인이 쿠데타를 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군인들이. 세계에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했어. 2000년 역사 동안 그 어디에도 없는 발전을 했고 성공적으로 끝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자꾸 이 공산주의자들의 말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더 좋다. 그러나 현재 더 좋은 것의 실체는 보여줄 수 없답니다. 지금 뭡니까 최저임금하고 소득 주도 성장하는 거 세계에 없는 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고 조금만 참아라. 참으면 뭐 합니까? 거의 다 발가벗겨질 텐데요. 지금 군인들은 사기를 묻고 경제는 심리를 묻고 산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 심리는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그 사업을 한 지가 꽤 됐는데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 개발, 이거 개발하면 돈 된다 그러면서 공장 부지 찾고 하는 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노동자들도 우리가 이렇게 기업에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경제란 것을 갖다가 유리그릇처럼 굉장히 소중하게 어렵게 다스리는데 걔들 자기 게 아니니까 내가 요 후반에 조금 놓지 싶은데 야들은 대한민국을 칭찬한다거나 대한민국이 조금 이렇게 긍정적이다 하는 그 부분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 잠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강주 얘기를 다시 하면은 지금 강주라든지 우리 민주화 운동 보상금 지금 이 방송을 갖다가 우리 집안 사람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인혁당에 사형 집행 당하신 분들 보상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인당 보상금이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자 계산을 고의로 잘못해가지고 거의 80억을 지급했습니다. 80억 1인당 80억을 8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아마 640억 정도 지출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자 계산 잘못했다. 반틈 덜 나라. 걔들 다 돈 쓰고 이미 똥대고 없죠. 줄 수가 없죠. 그때 사형 집행 안 했는 사람들도 한 10억 정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자 내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10억 중에 5억 돌려내라 하는데 이자 210만 원을 나한테 압류한다고 국가가 이래도 되느냐 하고 항의하더라고요. 저는 그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의 보상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내가 내 집에 못질하고 내 집 문을 수리를 했는데 내가 노임을 누구한테 달라 그럽니까?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내가 도둑을 잡았는데 거기 내가 다쳤다고 내가 치료비를 누구한테 달라 그럽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돈을 달라. 이거는 완전히 민주팔이죠. 민주상인이죠. 민주상인. 그때 제가 이런 말 하면 이거 나오기 전에 제가 민주파리들 말하기 전에 옛날에 이제 우리 그 공산주의 아재들 그 안중근이 동생 보고 이제 독립파리 그럽니다. 안정근이라고 그 동생이 이제 열심히 일해가 번 돈 독립운동 한다고 돈 내놔라 그러니까 돈 안 주니까 한 사람 사 죽이거든요. 그게 안정근이 그 사태가 그 당시 그 연해주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게